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시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드디어 니체 들어갑니다. 니체의 옆에 달려있는 말이 모든 가치들을 뒤집어 엎어라, 이런 도발적인 문구가 써 있어요. 니체는 요번 시간과 다음 주도 아마 니체를 온전히 할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문단씩 저희가 돌아가면서, 제가 하나 읽고 또 진희님 하나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673쪽이고요. 니체는 19세기의 철학에서 세 번째로 위대한 혁명적 사상가다. 그는 마르크스나 키에르케고르와 마찬가지로, 자, 이 앞에 두 사람 나왔죠. 어, 이게 정말 동의가 돼요. 막스, 키에르케고르, 위대한 사상가들인데, 니체가 세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대한 혁명적 사상가다. 시민적 그리스도교적인 세계의 타락을 확인한다. 이 세 사람이 시민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세계의 타락을 확인했던 거죠. 음, 정말 잘 봤던 것 같아요, 당시 세계를. 세계의 타락이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때 당시의 타락을 정말 이들이 잘 들춰냈거든요. 그때 당시 시대적 과제랄까? 오늘날의 타락은 뭐지? 이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해봤어요. 아마 뭐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 뭐 욕망이 끌어넘치죠. 뭐 성욕 같은 경우. 그리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뭐 인간 중심주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타락 지점이 아닐까. 아마 이 오늘날의 타락을 정확하게 파헤친 사람이 오늘날의 철학자,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훗날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는 마르크스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 같다. 니체는 키에르케고르에 관해서는 브란데스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너무 늦게 알았다. 여하튼 그에게는 마르크스는 너무 저속했고 키에르케고르는 지나치게 그리스도교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홀로 있다고 믿고 자기가 모든 사상가들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정신착란이 생기기 직전에 쓴 이 사람을 보라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게 자서전 같은 글인가 봐요. 내 이름에는 언젠가는 어떤 거대한 것, 즉 일찍이 이 땅 위에는 없었던 그런 위기에 관한 기억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여태까지 절대로 항변된 일이 없는 그런 항변을 한다.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 숙명의 인간이다. 왜냐하면 진리가 수천 년 동안의 거짓과 투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태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동요와 지진의 흔들림과 산과 골짜기가 뒤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정치라는 개념은 완전히 헛개비 장난으로 되어버리고 낡은 사회의 권력 구조는 공중에서 분해되고 말 것이다. 이 권력 구조는 모두 거짓말에 바탕하고 있다. 여태까지 이 땅 위에는 없었던 그런 전쟁이 생길 것이다. 나와 더불어 처음으로 이 땅 위에 위대한 정치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저는 니체의 생각을 많이 더듬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저는 진희님 의견이 상당히 궁금해. 아무래도 좀 글과 가까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을 읽으면 니체의 마음과 생각을 어, 저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거든요. 음. 어떠셨는지. 니체 글 많이 읽어보셨죠?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네, 근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니체를 좋아하는 맥락은 알겠는데 저는 별로 니체를 안 안 좋아해서 좋아해요? 그것도 궁금하다. 왜 안 좋아하세요? 재미가 없어요. 니체의 글이 네. 재미가 없어요? 네, 저는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제 뭐 생애를 읽어보더라도 네. 이 사람이 되게 천재적이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되게 좀 과감하게 글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좀 느껴지는 약간 기시감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촘촘하게 쓰여진 아리스토텔레스 글이나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칸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좀 경향성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면 제가 좀 더 제대로 읽어보면 어느 한 편에 좀 꽂힐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인 니체를 좋아하기까지 좀 걸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왜 싫어하시는지도 알 것 같은 게 니체가 뭐 이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남성적 되게 여성적, 남성적으로 나눠지면 되게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남성성이랄까? 되게 거칠고 막 하여튼 되게 극단적인 말을 막 뱉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싫으셨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음. 어 서 이게 뭐 어떤 섬세하다기보다는 되게 거칠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막 주장을 하고 선언을 하고 되게 하여튼 과격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걸렸던 건가? 네. 그래서 예. 저도 뭔가 이게 그냥 분위기 자체가 예. 물론 똑똑한 건 알겠어요. 똑똑한 건 알겠으나 어. 그 안에서 주장되는 바가 크게 공감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지 뭐 음. 활용하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문학적으로는 걸리는 게 많잖아요. 뭐 음. 기본적이나 뭐 디오니시우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미학적으로도 되게 걸리는 것도 많고 활용될 수 있는 바가 많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뭔가를 어 촘촘하게 이야기할 법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정리하는 어떤 경향성 고런 게 쪼끔 다르고 쪼끔 더 문학가에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들고 음.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선택하진 않겠다.' 네 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에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니체가 좀 거부감이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음. 저도 알지 못하는 계기로 그 니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성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그 거친 느낌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생겨서 그죠. 네 그래서 글을 읽는 동안에도 그 글을 제대로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좀 이물감이랄까? 이거 그죠.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니체적 질감이되 어떤 이런 전 니체나 키에르케고르의 특이점은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니체가 음.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생애 때도 말을 할 텐데 이따 좀 이따 얘기를 해 보죠. 다음 문단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끔찍하게 들리나 여기부터 읽으면 될까요? 예예 맞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끔찍하게 들리나 니체는 동시에 자기가 어릿광대가 아니냐고 묻고 나는 아마 어릿광대일 거다라고 말할 때 당장 이 말의 뜻이 흐려지고 만다. 이런 강경한 발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일까? 혹은 이 말은 니체의 본래적인 정신의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말일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니체의 정신적인 수준을 알게 된단 말인가? 더욱이 우리는 그의 말을 모두 끌어들여야 하는지 혹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니체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천재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니체의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니체의 현실 전체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숭배할 부분적인 모습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니체를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니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자기들 자신을 해석한다. 우리는 니체를 에워싼 진실 전체를 알아야 하고 어떤 근거에서든 그를 인위적으로 치켜 올려서는 안 된다. 요런 맥락인 것 같아요. 저 음. 역시도 약간 니체가 신격화되어 있는 면모가 좀 아 있는 것 같고 맞아. 음 그게 있죠. 네 그래서 고런 지점에서도 거부감이 들고 뒤에 가면은 좀 주장되는 키워드들이 몇몇 있는데 음. 어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이랑은 좀 다르지 않았는가. 음.
그럼, 근데 저는 이제 힐스베르거의 이 말을 인제 자 이 모든 것이 다 끔찍하게 들리나 니체는 동시에 자기가 어릿광대가 아니냐고 묻고 하면서 당장 이 말의 뜻이 흐려지고 마는데 이게 좀 해석이 잘못 힐스베르거가 잘못 해석하지 않았나. 예 '나는 아마 어릿광대일 거다.' 이게 저는 자기 객관화와 겸손 거리두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설을 볼 때도 화자가 막 자기 맥락에 빠져서 막 주장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나는 어릿광대 같아.' 이 앞에 말 다음에 이런 말하면 자기 객관화를 하고 있고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발언에 대해서. 그 문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오늘 니체가 아예 그냥 자기 어떤 사상에 빠져 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객관화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인제 오히려 인제 좋게 봤거든요, 이런 문장은. 음.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건 또 원문을 봐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긴 좀 거시기 하고 674 쪽의 생애와 저작을 지금까지 나온 철학자 중에 제일 깁니다. 음, 생애와 저작 파트가. 프리드리히 니체는 1844년 작센주의 프러시아 영토인 리센 근처의 레켄에서 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목사 집안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거든요, 니체가.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뭐 아버지가 어떤 권위적이었다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분명. 기독교가 신물이 나게 그냥 싫었던 거죠. 질렸던 건데 니체는. 그는 슈울포르타를 졸업한 후 본가 라이프치히에서 고전 어학을 공부했대. 고전 어학 공부한 게 결정적이죠. 옛날 언어들 이 고전어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니체가 공부했던 뭐 라틴어일 수도 있고 뭐 그리스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옛날 그리스 철학도 그리 그리스의 그런 문헌들을 볼 수 있었겠죠. 이걸 공부 안 했으면 그리스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었다. 어 그런 본대학의 첫 학기에는 아직도 신학에 등록했었다. 신학교에 등록했고 라이프치히에서는 쇼펜하우어 철학에 심취했었고 영향을 받습니다. 쇼펜하우어 의지 철학. 똑같이 쇼펜하우어의 추종자였던 바그너가 정말 니체한테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와 개인적으로 사귀게 되었다. 니체는 이미 24세 때 바젤 대학의 고전 어학 교수가 되었다. 아까 신학교에도 갔었는데 고전 어학 교수가 되죠. 그는 여기서 부르크하르트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오버베크를 만났다. 그러니까 니체는 신학에 되게 정통했을 것 같아요. 음. 고전 어학도 정통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그너와의 교제였는데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철학자들 보면 어떤 철학자에 꽂히거나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더라고요. 여기는 바그너입니다, 니체는. 교제였는데 이때 바그너는 그의 처 코지마와 함께 피어발트 호수가의 트리프센에 살고 있었다. 니체는 1870에서 71 년의 전쟁 때에는 이때가 대략 한 26, 27 정도 지원병으로서 몇 달 동안 위생병 노릇을 했다. 전쟁에 갔죠. 근데 이때 이질과 디프테리아에 걸려 크게 앓았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때부터 그의 건강이 나빠졌다. 니체는 평생 아팠거든요. 아팠기 때문에 니체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신경질과 짜증과 우울과 분노와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실제 그렇거든요. 저도 배탈 자주 나는데 그냥 다 짜증나요 그냥. 내 남이 뭐 외부 환경과 상관없어. 내 배가 아프니까 그냥 다 짜증나고 다 싫어요. 그냥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니체의 이런 니체는 육체 덕분에 이런 철학을 하지 않았나. 니체는 점점 더 두통을 앓게 되었다. 그는 병 때문에 휴가를 얻었다가 1877 년에 제대했다. 그는 휴식과 회복을 위해 엄청 많이 돌아다니죠. 실스 마리아, 나움부르크, 니사, 마리엔바트 이게 다 휴양지거든요. 베네치아, 리바, 라팔로, 로마, 제노아, 투오린 등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1889년 그는 정신착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광장에 말을
마부가 때리니까 그걸 보고 말을 인제 감싸 안으면서 때리지 말라고. 음. 그래서 미쳐버렸죠. 근데 이거는 니체의 감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일화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생명 하나에도 아파할 줄 아는. 이 사람은 감수성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감수성의 천재랄까? 전 니체를 만들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는 보통 태어날 땐 감수성이 다 있는데 살면서 '아 그럴 수 있지 뭐.' 뭐 다 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작은 말 하나에도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하나에 자살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야 그런 것 가지고 자살해?'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자살하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 아니면 참고 살거나 무뎌지거나 다 그러겠죠. 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이게 되게 작은 걸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저는 그게 인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시인이나 철학자들의 필요한 있으면 좋은 너무 감수성 되게 중요한 역량 같아요. 철학을 할 때에도. 감수성이 무디면 무디면 그거는 좀 문학할 때도 그렇고요. 남에게 공감을 못 한다는 거니까.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막스도 노동자들이 불쌍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이 막스는 노동자들이 불쌍했던 거고 예수님도 당대 가난의 군 민중들 가난한 자 불쌍했던 거죠. 니체도 이 감수성의 차원으로 본다면 하여튼 뭔가 좀 격렬하게 아픈 이게 이 사람이 저는 인제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게 '왜 이렇게 강한 말을 쓰는가?'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일부러 남자가 뭐 허위 의식이나 그런 사람도 있겠죠. 좀 뽐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쓴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나한테 세상이 전쟁이야." 막 아까 막 "공중 분해되고 말 것이다." 막 진짜 막 극단적인 말들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 니체는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뽐내고 싶어서 아니면 수사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 시절에 그런 수사?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감수성의 화신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미치지 않았나. 얼마나 괴로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이 두통이 걸렸던 것도 딴 게 아니라 너무 잘 느끼기 때문에 두통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 잘 진행성 마비증이라는 예나 대학병원의 진단은 근자에 이르러 칼 야스퍼스도 옳은 진단이었다고 인정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처음에는 나움부르크에서 그다음에는 바이마르에서 그가 1900년 8 월에 죽을 때까지 그를 극진히 간호했다. 바르메마르에는 니체 문구가 있다. 이게 니체가 여성들에 둘러싸여 살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고모들인가? 하여튼 집에 다 여성들이 많았대요. 근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 여성들한테 너무 시달린 거죠. 뭐 잔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되게 히스테리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막 짜증이 났던 거죠 니체는. 아마 교회도 막 가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너무 짜증 나서 니체의 어떤 그 남성성이랄까 야성이라고 야성. 그런 게 엄청나게 글에 되게 남성적이잖아요. 야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래서 여성 혐오도 있을 것 같아요 니체는. 왠지 자기가 겪었던 여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제가 아는 약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어. 자 지니 님이 다음 문단 해 주시죠. 네. '많이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음. 우리는 니체의 저작 활동을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는 초기의 저작들에서는 새로운 교양의 이상을 위해 투쟁한다. 이 이상이란 미적, 영웅적인 인간상이고 그 원형은 소크라테스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 테오그니스, 아이킬로스 등의 그리스 사람들의 비극 시대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 시대에 속하는 저작들은 음악의 정신세계에서 생긴 비극의 탄생, 우리가 아는 비극의 탄생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시설의 장래 뭐 이런 책들이 있고 시대에 걸맞지 않은 고찰 등 마지막 것은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슈트라우스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의 역량을 볼 수 있고 삶을 위한 역사의 장단점 및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시대는 니체가 쇼펜하우어와 바그너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기이고요.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에서는 중간 시기는 아마 677페이지에 나오는 것 같고 후기 니체에서도 67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도덕의 계보학 우리가 아는 후기 단락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병든 니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을까요? 잠시만요. 저 읽기 전에 제가 아까 인제 하던 얘기를 좀 원래 준비한 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 네네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제 아까 하려던 얘기였는데 감수성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있겠죠. 제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좀 지났어요. 시간도 지났고 뭐 고등 래퍼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들인데 이병재랑 우원재라는 분이 특히 유명했었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정신병 약을 챙겨 먹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원재의 가사나 이병재의 가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가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실제 경연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또라는 노래예요. 실제 경연에서 쇼미더머니 6에서 아마 유튜브 같은 데 검색을 해 보세요. 우원재의 또라는 노래 한번 가사만 잠깐 읽어 드릴게요. 감수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 "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 외로워진 걸까? 혼자 내린 결론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까? 소외된 모두를 내가 대신할 수는 없을까? 때가 되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 인제 여기서부터 우원재가 한 랩이에요. 자기가 쓴 거죠. "여보세요 나 그냥 있지. 넌 왜 꼭 뭐가 있길 바래? 나도 알아. 너도 외롭지. 아니 왜 이러겠니 꼭 이 밤에. 불편함과 동질감 나 그 두 감정의 딱 정중간에 서 있지만 말들만. 주고받는 우리가 참 불쌍해. 핑계 핑계 또 핑계. 그게 우리가 우릴 수 있게. 짙게 짙게 더 짙게. 우리 빼곤 다 눈치 못 채게. 쉽게 말해 다 쉽게. 어차피 둘 다 책임 안 질 테니. 밉게 말해봐 더 밉게. 그래야 내가 더 착해질 테니. 의젓하고 생각 깊은 보기와 다른 저 아이. 빈말 따위는 쉽사리 하지 못하는 타입. 나도 내가 되고 싶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픽하고 쓰러진 나 따윈 버린 지 오래라서 더는 날 찾지 마. 가짜와 가짜가 만나면 진짜가 둘이 되는 거지. 각자와 각자가 사는 거면 철학이 뭐가 중요하단 거니. 이 밤과 저 밤이 다른 거면 우린 왜 모여 사는 거니. 이 도시의 별 없이 밝은 밤이 밝혀주는 건 도대체 뭐니. 이런 가사거든요. 이거 보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마음으로 울었어요. 이 마음이 느껴져서. 가사도 너무 좋았고 우원재가 이런 생각 '아 이래서 미칠 수밖에 없었나? 정신병 약을 챙겨 먹을 수밖에 없었나?' 너무 예민한 거죠, 감수성이. 가짜와 가짜가 만나도 가짜가 둘이기를. 각자와 각자가 살아도 철학이 꼭 중요하기를. 이 밤과 저 밤이 달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기를. 이 도시의 별 없이 밝은 밤이 밝혀주는 게 이 밤이기를. 정말 이건 한편의 시예요. 너무 한번 노래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감수성이 우원재가 있고 자 이병재 이 친구 이분도 어 경연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실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에. "제 위치는 합정역 7번 출구 도보 4분 정도 거리 지하방. 대각선 방향에는 메세나폴리스. 거기 사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신호를 기다리며 바라보면 괜시리 허무한 느낌이 들고 여러 감정이 오가요. 그대들의 돈은 노력인가요? 집안인가요? 그걸 떠나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엄마 아들은 좌태생인데 옆방의 서울대 누나는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동생이 못나 보이고 아들이 못나 보이고 어디서 얘기 꺼내기도 쪽팔리신가요? 자퇴하지 않고 견딘 친구가 전교 몇 등을 했단 얘기들은 엄마는 어떤 기분이신가요? 애매한 표정으로 제게 그 얘기를 했던 엄마는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난 행복한데도 말이야 혼자 자주 울어 팔을 그어가며 분노를 사귀는 것도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내 팔을 보고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무도 고마워.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들의 오늘 하루는 어땠고 지금은 또 어떤 기분이신가요? 근데 이런 가사예요. 가사 들으면 진짜 오열을 할 수밖에 없는 아 이게 인제 인제 이병재만 느끼는 느낌 근데 이런 느낌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받잖아요. 근데 이 이병재는 너무 강렬하게 제가 아까 말했죠.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건 그냥 묵인하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냥 참고 견디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손목을 긋는 거죠. 자살하기도 하고.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감수성이라는 거 니체도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음. 일단 한번 계속 해 주시죠.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음. 네. 저는 잘 몰라서 먹먹합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먹먹해져요. 네. 네, 다시 일단 해 니체로 주시죠. 네. 돌아볼게요. 네. 그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가지고서 그리스의 예술, 특히 비극을 새로이 해석하려고 애썼다. 그 비극은 두 가지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음악, 합창, 무용 이런 것들을 나타나고 또 삶의 모든 현상에 대해 그저 거침없이 술에 취한 바카스처럼 디오니소스죠. 긍정만 하는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요인이고 의지로서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대화와 예술 작품 전체의 형식과 양에서 나타나고 아름다운 빛을 뜻하기도 하나 따라서 현상의 세계이고 삶 전체와 삶의 근원적인 의지를 찢어버리는 아폴론적인 요인, 표상으로서의 세계이다. 니체의 마음은 디오니소스에 속해 있다. 그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쇼펜하우어를 능가하고 있다. 의미심장하죠. 이거는 힐시베르거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음. 능가하고 있다. 이런 지점은 오늘날 좀 해석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으나 많은 수 동의하지 않을까. 네. 어. 이제 다음에는 바그너의 영향이 나오겠죠. 네.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이렇게 받았고 바그너의 영향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 예. 이제 의지는 부정되지 않고 긍정된다. 니체는 새로운 예술의 이상과 교양의 유형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에서 바그너와 일치한다. 바그너는 헤겔 좌파, 특히 호이어바흐의 혁명적인 경향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자신이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니체는 1830년 미치광이처럼 라이프니츠의 학예 사건에 참가했고 1849년에는 레켈 및 바쿠닌과 함께 드레스덴 사건 속으로 뛰어들었고 이런 것을 글자 그대로 포이어바흐 마르크스의 샹투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하는 인용문이 나왔대요. 나는 한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것을 쳐부수려 한다. 나는 힘센 자와 법률과 재산의 힘을 파괴하려 한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인간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의 쾌락이 유일한 법률이고 자기 자신의 힘이 전 재산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란 자유로운 인간뿐이고 인간보다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언덕 위의 군중들을 보라. 그들은 말없이 무릎 꿇고 있다. 그들의 고귀한 얼굴에서는 감격이 빛나고 그들의 눈에서는 빛나는 광채가 번뜩인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하늘을 찌르듯 부르짖음과 함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혁명이 인간으로 된 신이 골짜기와 들판으로 몰려내려와 온 세상에다 행복이라는 새로운 복음을 선포한다. 이제 비극의 탄생인데요.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죠. 1849년 바그너와 함께 그의 새로운 예술 계획과 삶의 계획을 발전시킨 저술 제목은 예술과 혁명이다. 그리고 니체도 독일의 교육시설의 장래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바그너의 영향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그 당시 시대에 시급한 어떤 요인들의 발언을 좀 얹을 만큼 좀 거친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면모가 사실은 니체의 매력이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유, 그리고 인간, 뭐 이런 것들의 표상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유와 인간인지는 좀 두고 볼 일이죠. 그냥 정말 우리가 지금 2022년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자유와 인간과 일치하는지는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쉽게 동일시해서 신격화하면 너무 쉽게 끝나죠. 니체가 그냥
바른 말, 좋은 말, 멋진 말 잘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게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좀 꼬집어서 뒤돌아볼 때 우리는 좀 니체를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음. 저는 이제 포인트가 그리스에서 자기 철학의 기원을 찾는 음, 건데, 그리스 사람들의 비극 시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에 헤라클레이토스, 테오고니스, 아이스킬로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 예술, 특히 비극을 새로이 해석하려고 애썼다. 그러니까 고전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음, 그리스를 재해석함으로써 자기 철학의 기반을 닦았던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에 인제 그리스 시대 때 이미 다 나왔으니까 지금의 철학들이. 자꾸 그때의 고전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요게 인제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디오니소스와 아폴론 있으면 보통의 지금까지 철학자들이면 아폴론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폴론 태양이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이고. 근데 디오니소스는 술이잖아요, 술. 술에 취한 바카스처럼 긍정만 해대는 그런 디오니소스. 그런데 니체적 기질은 니체는 디오니소스를 택했던 거죠. 이 부분이 탁월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폴론을 택했다면 니체가 니체가 안 됐겠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지니 님께서 인용문을 읽어 주실 때 제가 그거를 읽으면 다르게 읽었을 거예요. 되게 남성적으로 읽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선언하듯이 "나는 한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것을 쳐부수려 한다. 나는 힘센 자와 법률과 재산의 힘을 파괴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니체의 글을 읽다 보면 힘이 들어가요. 실제 그런 되게 좀 이런 말들 많이 쓰고 격한 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힘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 깜짝 놀란 게 오히려 지니 님이 그렇게 부드럽게 되게, 되게 부드럽게 읽어 주시니까 니체의 글이 이렇게 힘 있는 글이 또 다르게 느껴 음. 일부러 그렇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음.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니체를 좋아하고 어. 니체 글에 경도되어서 어. 니체 이제 말 그대로 자기 일상생활 잘하면서 니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오. 왜냐하면 정말 미치광이들은 니체의 책을 안 읽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아. 생각들을 날 것으로 좀 내비쳤던 니체 당사자도 음. 어 그렇게 이 당시에 사회적 소수자였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드 어. 음. 하긴 니체는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니체는 재밌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면 나중에 인제 니체의 원전을 읽을 텐데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해석할지도. 글이 저는 그래서 니체를 우리가 이 니체의 결을 어떻게 느껴야 되고, 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또 문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음. 참 그래서 격 인제 더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될 맞아요. 확률이 그게 위험하고 맞아요. 그래요. 음. 니체의 글이라는 게 참 677 쪽인데요. 바그너가 예수와 아폴로를 미래의 재단에 올려 놓으려고 했던 것과는 반대로 바그너도 아폴로 선택했잖아요. 보통 철학자 같으면 태양을 선택하지. 니체는 이미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도의 자리에다 디오니소스를 올려 놨다. 그러니까 예수 빠지고 디오 디오니소스 올려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니체는 기독교를 혐오하니까. 그는 1876년 바이로이트의 첫 번째 축제 연주를 보고 나서 "아직도 이런 것이 독일적인 것인가?"고 묻고 "너희들이 듣는 것은 로마요. 말을 하지 않는 로마의 신앙이다."고 답한다. 바그너의 죄는 말이 격합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죄는 그가 언제나 그리스도교적 게르만적인 예술의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아 너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너마저 너마저가 극복당한 자요." 이런 말을 내뱉죠. 니체는 좀 연구 대상이에요. 이런 말투,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까? 대립이 생겼다. 그리고 틈바구니는 점점 커져만 갔다. 니체 쪽에서 보자면 바그너는 독일과 서양의 몰락의 화신이었다. 몰락의 화신이 되어 버렸어요. 어 마침내 니체는 노련한 포병으로서 바그너에게 포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은 브란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 및 그리스도교적이거나 그리스도교에 물든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용했던 바로 그 표현 그대로다. 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어 이 질감을 니체의 마음을 지니님은 잘 읽지 않을까 싶 왜 이렇게까지 노련한 포경으로서 바그너에게 포격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대. 어떻게 보세요? 지니님은 이런 글들에 대해서. 도대체 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글쎄요. 이 인용문이 니체는 특히나 다른 철학자에 비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음, 제 생각에 힐스베르거도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일단 인용문 많이 많이 보여주자.' 너무 극단적이고 과격하니까 사람이 철학자가. 인용문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힐스베르거도 니체가 제대로 파악 뭐 나름의 인제 견해는 있지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아는 작품은 이제 중간과 후기에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음 생각하는데요. 네. 음. 두 번째 계속 시기도 읽어볼게요. 예. 네, 니체가 갑자기 이론가로 변하고 저는 차라리 두 번째랑 어. 후기체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전체에 어. 많이 실려있는 어. 니체죠. 네, 과학자로 되고 아무런 전제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순수한 비판가와 실증주의자가 된다. 이때 사람들은 형이성하게 반대하는 예부터 내려오는 목소리와 냉정한 인식, 자유로운 정신에 대한 찬미를 듣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는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금지해왔던 것, 즉 주지주의와 소크라테스주의자가 되었다.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이 음. 시기에 속하는 저작들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저는 이 저작을 되게 좋아해서 한번 어. 본 적이 있고, 아침 노을, 즐거운 학문, 요것도 재밌습니다. 즐거운 학문. 음. 그래서 후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나 이런 시기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초기 동기들이 다시 울려 퍼지나 이제 권력애로의 의지로 극단화된다. 이런 모토가 세 번째 시기를 지배한다. 이 시기는 짜르투스트라, 선과 악의 적편, 도덕의 계보학 요런 책 재밌죠. 요런 유고의 시대다. 유고는 권력애로의 의지, 생성의 순결, 니체의 유언 뭐 이런 제목들로 간행이 되었고 슐레이타가 증명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유고작은 권력애로의 의지라는 제명을 가진 독자적인 저작으로 계획된 초고는 아니고 이 저작에선 니체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수정을 가했었다. 그래서 수정을 가한 이 원고가 사실은 훨씬 더 재밌게 다뤄지기도 하죠. 어. 편집 방법에 관해서는 여기에 실려있는 편집 후기가 잘 보고해주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슐레이타판의 3권 요러한 데 실려져 있는 비판 그리고 실제로는 권력애로의 의지라는 말이 새로운 여러 가지들을 암호하는 것이기도 하고 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짜라투스트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위버맨시 해석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창조자도 있고 짜라투스트라는 이 가치를 알려주는 자고 디오니소스는 이 가치들의 상징이다. 이 가치에 대립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자다. 바그너의 경우 니체 대 바그너, 우상들의 황혼,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다. 이 사람을 보라 등등 앞으로 정신적인 파탄의 징조를 암시하고 있다. 1888년 11월 20일자로 이 사람을 보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제 세계사적인 것이 된 냉소주의로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 책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이 붙었고 십자가에 매달린 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암살기도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나 그리스도교에 전염된 모든 것들에 대한 호통, 벼락으로 끝난다. 이때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주일 뒤인 1889년 정월 초순 니체는 투우린 길거리에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를 집으로 데려갔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다시 깨어났을 때 그의 정신은 창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음. 네. 씁쓸한 유고작과 더불어서 음. 편집본 원고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었습니다. 야 지 저는 예. 네, 중간 시기가 훨씬 재미있었고요. 제가 음. 찾아본 바가 중간 시기 원고들이었던 것 같아요, 후기랑. 어.
많이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많이는 안 읽어봤어요. 저도 필요한 만큼만 네, 어, 그 부분에 가서 읽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요번에 시간이 조금 더 되면 음, 아까 키에르케고르 전집이 이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 음, 부분 조금 더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들고 맞아요. 니체도 가능하다면 이제 빨간색으로 된 니체 전집 어, 그거 이북으로도 있더라고요. 예, 책세상에서 나온 예, 전집 있죠. 20권짜리. 네, 그래서 그 이북으로 저도 가지고 있어서 좀 읽어보면 어떨까? 맞아. 거기 그 책에 설명이 나오는 게 유고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게 원래 이 니체의 여동생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니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정리를 자기 멋대로 편집을 했다고. 근데 음, 후대에 그 유고들을 다시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게 책세상에서 나오는 그 책이래요. 음, 학자들이 정리한 거라서. 그래서 유고도 한번 읽어보면 니체의 사상이나 니체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 수 있겠다. 전 개인적으로 전집을 읽어보고 싶은 철학자가 딱 두 명이 있는데 플라톤, 플라톤 전집 이미 다 사놨죠. 한 일곱 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샀고 니체 전집도 이제 하나씩 돈 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사 모으고 있는데 전집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전 니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호기심이 많이 생기고 혹시 지니님은 전집을 읽어보고 싶은 철학자가 있으실까요? 네, 저도 되게 많죠. 우리 이제 이 hirschberger 한 번 읽어서 안 되겠지만 이제 두 번, 세 번 철학사를 돌리면서 조금 우리 속도가 좀 붙으면 그때는 전집을 부분 정해서 도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네, 그래서 돌풀님께서 철학사에 관한 일정을 짜서 저에게 주시면 어, 그때그때마다 시간이나 일정을 봐서 저는 관련된 다른 책들, 전집의 부분을 좀 실라불스로 정리를 해서 같이 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전집을 읽어보고 싶은 철학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단 플라톤 너무 플라톤. 좋아합니다. 네. 음. 아리스토텔레스도 형이스도부터해서 쭉 읽고 싶고 저도 다 읽어보고 싶긴 해요. 헤겔이라든지 칸트를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사는 것 중에서는 스피노자도 읽어보고 싶고 맞아요. 스피노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나가진 않았지만 들레즈까지 아, 들레즈 한국에서 되게 제 어, 인기 있는 학자잖아요. 많이 유명해요.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고 많이 들어보고 부분 읽어봤는데 음. 이걸 한 번 쭉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그런 철학자들이 많죠. 뭐 블랑쇼도 그렇고 아, 레빈스도 그렇고 계속 전집이 발간되고 있긴 한데 벤야민도 그렇고 그래서 어, 한 번 각 잡고 제대로 쭉 읽어 나가면 맞아, 상당히 되게 유익하겠다 싶은 맞아. 부분이 아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푸코도 그렇고요. 푸코도 글을 되게, 이분도 되게 독특하게 쓰시는 분이라,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아, 아무튼, 푸코는 응.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진짜? 제가 네, 쭉 보면 좀 응. 지겹긴 해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진짜, 때문에 이게 어렵진 않은데 어, 다른 이제 얇은 책을 쓴 학자들, 뭐 낭시라든지 뭐 이런 아, 학자들, 뭐 데리다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좀 얇은 책 안에 담겨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히려 아, 저는 좀 두껍더라도 푸코부터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죠. 아무튼, 좀, 맞습니다. 음, 쟁쟁한 철학자들이 앞으로 공부할 게 끝이 없어요. 응, 네. 응, 그러면, 아마 오늘은 여기 679페이지, 680페이지 마무리하고, 그죠? 네, 저는 오늘 뒤에 바로 수업이 있어서 7시에. 좋습니다. 일단, 빠르게 읽고, 네, 네, 딱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네요. 자, 네, 읽겠습니다. 니체의 정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들어 있었다. 랑게 아이히우 바움은 그에 져서 니체의 병과 영향에서 초인과 권력애로의 의지는 지능성 마비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정신병적인 관념이라고 보고 있다. 지능성 마비증이 없었더라면 니체는 절대로 유명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 이외에도 현저한 신경병의 성질을 유전받은 것도 인정하고 있다. 니체에게는 애초부터 정신병의 소질이 있었다는 인식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라이브른 힌데르크스의 프리드리 니체라는 저서다. 이 책은 상세한 정신사적, 심리학적인 분석의 바탕에서
니체의 사상의 세계가 사물들의 객관적인 논리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주관적인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그를 괴롭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컴플렉스에 직면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니체가 세계에 대해서 비난한 것은 실제로도 자기 자신의 괴로움이었다. 레상띠망, 이게 복수심이래요. 노예의 반란, 영원한 파괴와 변화, 지배욕, 삶의로의 질투, 권력애로의 의지 등 이 모든 것들은 니체 자신이었다. 여기까지를 봤는데 이 마지막 문단 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니체 과연 무슨 병일까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음.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은 특히 정신병은 조금씩 있을 것 같고, 음. 또 신체적인 여러모로 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맞아요. 좀 신경증적인 아니면 강박증 이런 것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 쓰러져서 이렇게 어떡해. 일어나지 못할 정도면 뭐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맞아요. 네, 그 니체의 치명적인 질병 뭐 이런 형태의 글들도 상당히 많다고 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보니까 뭐 진행성 마비 뭐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니체는 이런 되게 드라마틱한,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되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철학자라서 이 삶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어 음. 혹시 인제 마지막으로 오늘 어쨌든 봤던 니체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좀, 예, 느낌이나 감상을 얘기해 주시죠. 네, 니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사실 기대 별로 안 하고 있는데요. 아, 아 진짜? 아 저 네. 의외네요. 니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마 제가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우리 음. 중세 철학사 할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 중세에 관심 없었던 만큼 니체도 뭔가 이렇게 더 인기가 많은 것에 네, 좀 관심이 더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아. 약간 남들 유행하면은 별로 관심 없다가 유행이 다 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면 이거 재밌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비슷한 좀 경향이 있는데 니체를 만약에 혹시 이제 요번에 전집을 좀이라도 접하게 되거나 읽게 되면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음. 그 특징적인 어떤 저서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요 정도는 음.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음. 헬시베르거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이제 니체 이후가 또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를 좀 기대하면서 니체의 맞아요. 영향을 좀 안 받은 철학자는 또 없을 테니 음. 고런 선행적인 역할을 좀 잘 다져 놓고자 그런 마음입니다. 맞아요. 니체, 막스, 프로이트 영향 안 받은 사람이 없죠. 현대 철학자라면. 저는 지니님한테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그 니체의 결을, 그러니까 니체의 문장을 어 어떻게 과연 해석해 주실까 기대가 많이 돼요. 아무래도 음. 문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니체만 다루지 않을까? 음. 예. 거의 30쪽이거든요. 이 맞아요.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니체의 결을 느껴보는, 기대할게요, 지니님. 네, 저도 책에 기대어 보겠습니다. 아 예. 니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런 거다. 인제 이런 탁월한 분석 저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니체가 저는 계속 인제 고민했던 게 '왜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문장이 특이해요. 너무 음. 과격하거든요. 지나치게. '니체의 마음이 뭐지?' 계속 그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한 1 주일 동안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니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